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2단원의 마지막 개념 시간이고 강의는 관료제와 관료제 조직과 탈관료제 조직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항상 하듯 전 수업의 복습, 그 다음에 전 수업의 퀴즈에 대한 어떤 정답 맞추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볼게요.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X가 되죠. 우리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있는 친목 모임을 갖다가 우린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별별 지역 네모네모 향후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동문회, 종친회, 향후회 이런 것들은 자발적 결사체의 친목 모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가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비공식 조직은 공식적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만족감과 사기, 그 다음에 공식 조직에서 오는 긴장감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업무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긍정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점점 약간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OX 문제에 비해서는 뒤로 갈수록 좀 이해도가 필요한 OX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주는 OX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떤 학생들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는 OX 문제가 또 문제의 선지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관료제 조직과 탈관료제 조직인데요. 오늘 공부할 주제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리고 나면요. 내가 대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자체를 갖다가 잘 모르고 끝맺음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1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서 한 7명에서 8명 정도는요. 관료제 조직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말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자기 스스로 받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의 그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경험들을 모아서 관료제 조직의 처음 시작과 끝을 갖다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관료제 조직과 관련된 개념들, 주요 개념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이제 나올 건데요. 관료제 일단 알아야 되죠. 관료제가 무엇인지, 탈관료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목적 전치, 문서주의, 인간 소외, 이런 내용들을 갖다 주요 개념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줄줄이 판서가 많아요. 판서 내용이 선생님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근데 오늘 좀 줄줄이 판서 내용이 많고요. 그 내용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사례가 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관료제 조직에 있어서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은 이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관료제를 암기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공부하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선생님 따라서 이해 하나하나 한 줄씩 판서해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료제와 탈관료 조직 이렇게 나오는데요. 관료제, 탈관료 조직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하기 전에 자,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 둘은 모두 다 뭐다? 조직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자, 이런 거 공부했죠. 자,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사회 집단이 조직화 체계화되게 되면 사회 조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다 자, 뭐에 해당한다? 사회 조직에 해당한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관료제는 사회 조직인데 탈관료제는 말 그대로 관료제를 탈피한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회 조직의 특징 같은 것들이 막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관료 조직을 여기 조직이다라고 뒤에다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 조직인지조차도 생각 안 하고 공부한 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사회 조직이다. 다만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은요.
시대에 따라서 각각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함을 갖다 느끼게 되고요. 그 시대에 맞춰서 등장을 갖다가 하게 된 대표적인 사회 조직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먼저 관료제 같은 경우는요. 산업사회를 갖다가 산업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근대사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대규모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조직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관료제가 되고요. 탈관료 조직은 이제 현대사회,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등장했다라고 해서 어떤 등장의 시기와 어떤 상황, 그다음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것들이 다르구나라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료 조직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관료제. 자, 관료 이쪽에다 이제 판서할게요. 많이 있으니까 관료제. 자,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왜 이름을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사실 이것이 어원으로 들어가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풀어쓰게 되면요.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갖다가 관료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비스마르크가요.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는 조직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조직을 누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냐면요. 바로 관료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가 정치를 갖다가 관료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죽고 난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만든 이 관료 조직이 붕괴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통치권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료들은요. 바뀐 통치권자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맡은 업무를 갖다가 충실하게 하면서 조직을 지속성 있게 안정성 있게 끌고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대규모화된 조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 조직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이 조직을 자 우리 뭐라고 이름을 갖다가 부르게 됐다? 관료제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이 조직이 굳이 이름이 관료제일까? 그러면 이 관료제는 공무원 조직만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관료들이 정치했던 그 조직의 형태를 갖다 가져왔기 때문에 관료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료제에 있어서의 등장 배경을 갖다가 자 설명을 갖다가 한다면 우리가 베버의 자, 주장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베버 같은 경우는요.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사회가 등장을 하고 산업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대규모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규모 조직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관료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대규모된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 근대사회 이전의 전근대사회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뭐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이런 어떤 원칙 있는 조직 운영을 제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라고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료제의 특징을 갖다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본다면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가 업무를 분업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업무를 분업화한다. 우리 분업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사실 좀 이해하기 쉽게 접근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산업사회의 자, 우리 그 생산 방식 있죠. 자, 대량 생산 체제에서 자, 생산 방식으로 채택이 됐던 포도주의를 갖다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가 뭐예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돌아감에 따라서 철저하게 매 공정을 갖다가 분업화 시스템으로 나눠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기존의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더니
굉장히 많은 차량을 기존보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업무의 분업화의 대표적인 사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업무의 분업화라고 얘기하는 게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자, 대규모화된 모든 사회 조직에 이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갖다 분업화하는 시스템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업무의 분업화가 가져온 효과는 바로 무슨 성을 갖다가 높였다? 효율성을 갖다가 높였다. 효율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분업화된 일. 자, 우리 분업 체제예요. 자, 선생님이 포도주의를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연상을 갖다가 잘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바퀴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달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있는 창문에 유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끼운다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엔진을 갖다가 설치하는 일만 한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갖다가 계속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부여된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달인들처럼 그 일에 굉장한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생활의 달인을 보면 우리 친구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정말 분들이 나오세요. 좀 믿기 힘들어요. 막 손으로 탁 잡으면 그람 수가 막 100g 딱딱딱딱 맞고 어떤 스파게티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은 스파게티를 만들고 막 뒤로 막 스파게티 면을 던지면 정확한 자리에 면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는, 접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져오게 됐다. 이게 바로 관료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관료제도 사회 조직이잖아요. 사회 조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규칙과 절차를 갖다가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관료제 자체도 규칙과 절차를 갖다가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가지고 오는 무슨 성이 있냐면요. 안정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칙과 절차가 딱 적용이 되고 그거대로 이제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이 조직이 운영되는지 안정성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무슨 성도 있냐면 예측 가능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의 표준화. 다른 말로는 업무의 매뉴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은요 거기 딱 설명서 나와 있죠. 그럼 거기 뭐라 써요?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사든 뭐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럼 그 매뉴얼대로 쫙 하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기를 갖다가 사용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업무가 이미 이렇게 표준화돼 있고 매뉴얼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갈 수도 있고 정말 회사에서 해고를 갖다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자, 무슨 성이 높냐면요. 지속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도 관료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것들이 하나의 선지, 하나의 문제에 모두 다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료제가 자, 실제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출제율이 몇 프로라고 봐요? 그렇죠. 100%예요. 100%. 자, 객관식, 서술형 모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거 수능에서는 그러면 이게 출제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러면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선생님이 써주는 이런 모든 말들이요. 표현법이 다른 것들이 계속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는 5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지선다형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떨 때는 업무의 분업화, 과업의 전문화, 규칙과 절차의 준수, 업무의 표준화 이런 말들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떨 때는 공부를 하고 어떤 거는 미흡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정리하고 있는지 이 말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 도저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단추부터 잘 꿰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있어서의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성원에 있어서의 신분 보장이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 특히 이게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회사나 공무원 조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사회 조직에 대한 우승감을 갖다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이 조직은 나의 평생 직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다가 볼 수도 있다. 이게 관료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관료제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면 이 관료제 자체가 워낙에 대규모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업무의 절차 방식 또는 어떤 업무를 갖다 하다라는 방식, 형태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관료제에서의 구성원들은 위계 서열이 굉장히 엄격해요.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등장 배경이 산업사회였잖아요. 지금이야 정보화 사회니까 뭐 컴퓨터, 인터넷 모두 모여. 뭐 여기서 공지 올릴 거야. 그러면 뭐 공지사항 읽어. 그러면서 막 구성원들한테 다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전달하고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동시에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로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해결해. 문서주인 조금 이따 얘기를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 하달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형태 그릴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자, 조직의 구조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형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맨 위에 의사결정권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권자가 맨 밑에 하부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한테까지 일일이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밑에 있는 상급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또 이 상급자는 또 아래 사람들한테 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더 아래 사람들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부 조직까지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을 관리하고 상부 조직과 연결하는 이런 층을 갖다가 무슨 층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중간 관리층이다. 이 중간 관리층이 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나 명령 하달에 있어서 권한을 갖다가 밑에 있는 하부 조직 구성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이 중간 관리차는 하부 조직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평가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간 관리층의 어떤 의견 같은 것들, 명령 하달을 갖다가 하부 조직이 어기지 못하게 되는 엄격한 위계 서열 절차가 갖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의사소통 방식, 이 관료 조직 구성원들끼리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냐면요. 바로 하향식 또는 일방향식. 자, 의사소통 구조, 그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여러 가지 업무, 규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슨화로 만드냐면요. 문서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문서주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관료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성, 그러니까 대규모 조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 조직 운영이 반드시 장점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조직 운영이 가지고 온 뭐가 있냐면요. 문제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요. 사실 관료 조직의 특징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인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요.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목적 전치는요. 원래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해야 되는데요.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하고 뭐만 지키다가 규칙만 지나치게 준수하는 해서
실제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걸 목적 전치 현상이다. 결국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요. 수단이 목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목표 규칙에 지나친 준수가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목적 전치 현상으로 나오게 되냐면요.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 아파서 응급실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서류 수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서류 수속뿐만 아니라 수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병원이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응급 환자가 실려갈 만한 병원은 굉장히 규모가 큰 종합 병원인 경우가 많죠. 의사도 되게 많고 부도 되게 많고 그럽니다. 거기는 이런 어떤 구성원들이 업무를 갖다 분업화하고 그런 어떤 과업을 전문화해서 일을 갖다 하고요. 그런 어떤 일 처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응급 환자든지 들어오게 되면요. 나름대로 절차,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밟고 3단계로 점프를 못 하고요. 1단계 밟으면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갖다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접수하세요 그러죠. 접수하시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한참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와서 밑에 방사선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요. 뭐 어디가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가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오래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아파 죽겠죠. 근데 엑스레이 방사선과는 또 지하 굉장히 구석에 있죠. 밤에 또 가게 되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아픈데 막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으면서 찍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문진도 하고 뭐 절차를 밟고 그래서 한번 응급실에 가게 되면 그 절차와 수속을 갖다가 밟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병원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진짜 정말 위급한 환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자, 뭐를 갖다가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바로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환자를 갖다가 빨리 치료를 해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병원의 목표가 되잖아요.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 수속해서 환자가 이 과정 밟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것이 바로 규칙에 지나친 준수. 근데 우리가 또 그럼 규칙을 무시해 버릴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대규모된 조직에서 이 구성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어떤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대규모된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갖다가 밟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하나를 갖다 얘기한다면 뭐 경찰들끼리 관할 구역을 갖다가 두고 다툼을 벌이다. 그런 걸로 문제의 정리를 갖다가 하다가 범죄자가 도주하는 경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정말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가 있죠. 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갓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갓길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냐면 정말 위급한 상황. 뭐 갑자기 아프거나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이 갓길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어떤 임산부가 만삭인 채로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요 갑자기 이제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다 보니까 막 갓길로 막 가고 있었어요. 갓길로 막 가는데 고속도로에도 경찰이 이제 순찰 같은 걸 돌잖아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어떤 자동차 갓길로 막 가니까 빨리 가서 이제 딱 제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리세요. 갓길 운행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임산부의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너무 위급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자기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호의를 하게 자기만 따라오라고 뭐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이 경찰이 관할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관할 구역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경찰, 여기가 B 경찰, 지역 경찰이 있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 들어갔대요. 딱 따라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저희 관할 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너무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휴게소에 가서 그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이런 어떤 정말 뭐 재밌기도 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그런 어떤 현상을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무슨 현상이다?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자, 목적 전치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회문화를 갖다 공부하다 보면요.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막 혼동될 때가 있어요. 목적 전치 현상 하나만 놓고 설명하잖아요. 어렵지 않아. 선생님 별표 엄청 많이 쳤지만 뭐 대수롭지 않은걸?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나중에 정말 신비롭게도요. 우리 전 시간에 일탈 그 이론에서 아노미 공부했잖아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이론들과 이렇게 혼동이 돼서 선지에서 목적 전치 현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끄집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이 이렇게 사례로 2개 들어줬잖아요. 얘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 2가지는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요. 여러 번 반복을 갖다가 할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기억만 하고 있어도 이 사례에 빗대어서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찾아내기만 해도 목적 전치 현상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점 사례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갖다가 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문제점 볼게요. 자, 2번째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나치게 그래서 전문화에 의한 무능력. 전문화에 의한 무능력. 선생님 전문화는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과업을 자기한테 부과되는 업무만을 갖다가 반복하다 보면 전문성이 우리가 길러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왜 무능력이 되냐면요. 사람이요. 넓게 보지를 못해요. 이 분업 시스템에서 자기가 맡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시야를 갖다 가지지 못하고 되게 한정된 부분의 일만 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문화에 의한 무능력, 넓은 시야를 갖다가 갖추지 못한다라는 부분 볼게요. 넓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나친 규칙, 형식과 규칙에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레드테이프 현상이다라고도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레드테이프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서철하는 것들을 갖다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서철이요.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철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묻고 싶은 문의대로, 내가 매듭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서철을 갖다가 만드는 어떤 형식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것처럼 너무나 지나친 형식과 규칙에 얽매여서 너무 지나친 보수주의적 현상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도 우리는 레드테이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신분 보장이죠. 그래서 신분 보장에 의한 무능력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신분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승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뒤쪽에 선생님이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근무 형태를 갖다 얘기를 할 건데 주로 호봉제라고 얘기를 해서 경력이 1년 1년 쌓이면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가게 되고 받는 임금도 이제 높아지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된 시스템을 갖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되게 열정적이고 능력도 많은데요. 자, 신분이 보장돼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갖다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면 될수록 무능력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승진이 되는데 계속 무능력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뭐 피터의 원리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 그대로 올게요. 위계서열 엄격하고 피라미드형 구조, 하향식, 일방향식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바로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가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의사에 의해서 일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창의성들이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점을 갖다 본다면요. 바로 인간 소외. 자, 철저하게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들 자체도 기계 하나의 부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하나의 못이나 나사처럼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가치를 갖다 존중한다기보다는 그냥 업무 목표를 갖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도구화된 것에 대해서 인간적 가치를 갖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 뭐를 갖다가 느끼게 되냐면 인간 소외를 갖다가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관료제의 문제점이다. 시작의 등장 배경은 굉장히 대규모된 조직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는구나. 이게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관료제를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하고 이제 탈관료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탈관료제. 자, 탈관료제 조직이죠. 탈관료제 조직이죠. 탈관료제 조직은요. 일단 등장 배경부터 볼게요. 등장 배경 자체는요. 세계화, 정보화, 세계화. 그 다음에 1번이라 쓸게요. 빠른 사회 변동에 적응하고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다가 만들다 보니까 등장한 게 바로 탈관료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충족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느냐? 탈관료 조직의 형태를 갖다 볼게요. 자, 형태를 본다면 첫 번째는 조직의 유연성입니다. 조직이 관료 조직처럼 엄격하게 위계사회화돼서 정말 딱딱하게 딱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갖다가 갖추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가 나타났을 때 그 업무를 갖다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신속성도 여러분들 갖추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소외됐던 인간적 가치를 갖다가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갖다가 먼저 볼 건데요. 먼저 옆에 있는 여러분들 화면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 자료는 이게 원래 관료 조직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탈관료 조직의 어떤 조직의 형태입니다. 보면은 위에 의사결정권자가 있고요. 사장이 있고요. 밑에 보면 팀장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교재에 보면 원래 관료 조직에는요.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리, 위계사회로 쭉 나눠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팀장과 팀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걸 오케스트라 형태의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반적인 어떤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를 갖다 하다 보면요.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 악기들 있죠.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라든지 여러 첼로 다양한 악기군들이 서로 협연을 갖다가 하죠. 그래서 어떤 앙상블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하나의 멋진 음악을 갖다 연주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는 어떤 수평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조직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화면을 갖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네트워크형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형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의사소통 방식이 수평적이다. 우리 앞쪽에서 공부했던 관료 조직은 하향식이고 일방향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평적이면서 자 우리가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네트워크형 조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 운영의 사례를 갖다 본다면요. 태스크 포스 팀이라는 게 있어요. 태스크포스 팀. 자,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군사에서 임시, 뭐 갑작스럽게 작전을 갖다가 수행해야 될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일들을 갖다 처리하기 위한 어떤 임시기구로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로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공군, 육군, 뭐 해군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공군에서요.
갑작스럽게 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방의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특수 부대 같은 임시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는요, 현재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팀이 어떤 게 있냐면 요새 독도 문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도 문제를 갖다 전담하는 어떤 고정적 부서를 만들 수는 없고 이 독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임시기구적 성격인 이 태스크포스 팀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태스크포스 팀은요,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의 신속성이라든지 조직의 유연성을 갖다가 다 충족시키면서 자, 조직이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팀제 이런 게 있죠. 우리 그림으로 팀제 같은 걸 공부를 했는데 팀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가장 최적의 인력을 갖다가 모여서요. 최적의 어떤 과제가 떨어졌을 때 최적의 인력을 구성을 해서 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을 팀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팀제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매트릭스 조직을 같이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있어요. 원래 관료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관료제가 있으면 이 관료제에 각자 업무를 갖다가 맡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관료제 조직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그때그때마다 수행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 프로젝트, 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앞에 보면 뭐 프로젝트라고 선생님 또 써드릴게요.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업무에 적합한 최적의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원래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게 되고 이 문제 해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 조직으로 돌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또 무슨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매트리스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서 그림으로 봤던 오케스트라형 형태의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죠. 그런 것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탈관료 조직의 특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관료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조직 구성원의 자기 주도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의사의 반영이라든지 조직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탈관료 조직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의 모든 사회 구조가 모두 다 탈관료 조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대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탈관료 조직의 형태도 유지를 하고 또 관료 조직의 형태도 유지를 하게 되고 자, 두 가지를 갖다 혼합하는 형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요, 선생님이 하나 더 우리 이제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는데요. 근무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무 형태의 변화.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은요, 보통 산업사회와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현대사회 의 근무 형태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산업사회에 비해서 정보화 사회가 굉장히 창의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많이 부여를 해서요.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근무 형태가 정시 출근과 퇴근제라는 게 있었고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평생 직장의 개념도 있었죠. 그다음에 어떤 임금의 체제다라고 얘기한다면 능력보다는 경력을 갖다 좀 중요시하는 호봉제 중심으로 임금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능력을 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조직 구조 자체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정시 출퇴근도 하지만 자, 영역,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뭐 창의력을 갖다가 발휘한다든지 그럴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된다면 가변 근무제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IT 업체 이런 데에서는 창의력을 갖다 높이려면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니까 너가 뭐 오전에 학원을 나가든 뭐 오후에 학원을 나가든 오전에 운동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일정 하루에 일해야 되는 근무 시간만 채우게 되면은 그 업무의 형태를 갖다 인정해주는 가변 근무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경험,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근무 형태를 갖다가 줬고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실 없어진 지 요새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 뭐 그 정도만 약간 철밥통처럼 평생 직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요. 그 이외에는 직장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직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경력 중심이 아니라 이제 능력 중심으로 개개인이 어떤 보상을 갖다 받는 연봉제 형태로서 근무 형태가 변했다라는 점도 같이 함께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우리 발문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료 조직과 탈관료 조직 사실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하는 이 탐스러운 사회문화에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탐구 자료 및 문제풀이를 함께 선생님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자료, 이제 탐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되면 탐구 자료 안 읽을까봐 수업의 맨 마지막에 이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죠. 관료제의 특징, 베버가 얘기한 관료제의 특징, 분업, 위계서열 분명, 문서화된 규칙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혼자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넷째, 관료제는 몰인격적이고 공식적인 소통을 갖다가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개인적 감정 개입은 배제가 되고, 자, 다섯째는 밑에 보면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은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탐구 자료에 나와 있는 5가지 내용,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한 거니까 배버는 이렇게 관료제를 갖다 설명을 했구나라고 보면서 오늘 학습 내용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다 읽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자료 탐구 읽으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탈관료 조직 해서 탈관료 조직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지금도 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아메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메바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분열과 결합을 거듭하는 것처럼 바로 환경의 어떤 유연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형태처럼 이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바형 조직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슨 조직이구나, 탈관료제 조직의 운영 형태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형 서술형 97쪽을 보면은요, 여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종합병원에 가면 접수처에 들렸다가 진료 순서 안내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 얘기하고 진찰실 밖에서 기다리고 피 뽑고 뭐 MRI 찍고 수납하고 결제하고 이런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한 5개의 종합병원에 가봤는데 거의 이 말대로 절차가 비슷하더라고요. 자, 위의 종합병원과 같은 유형의 사회조직. 자, 절차를 중시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고 뭘까요? 바로 관료제 조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이와 같은 사회조직의 장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효율성도 있죠. 근데 여기서의 효율성은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데 무슨 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이 3가지 정도를 꼭 기억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예측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사회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꼭 하나 문제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약간 필기 판서 색깔 다르게 해준 거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나머지 우리 문제들도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절차를 중시하는 내용이니까 이 절차를 지나치게 중시하다가 목표 달성이 못할 수 있는 목적 전치가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 문제 99쪽입니다. 다음 사회조직의 형태. 자, 이 사회조직의 형태, 이거 무슨 형태라고 얘기해요? 세모예요? 이거 우리 보통 피라미드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라미드형.
자, 그러니까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 일반 사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계 서열이 엄격하고 중간 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큰 게 또 관료제 조직의 특징이 되죠. 반면 탈관료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되게 축소가 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것은 피라미드형 있어서의 어떤 조직 구조고 관료제 조직이고요. 그 조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골라내는 문제네요. 업무 활동의 문서화, 문서주의, 너무나 과도하게 문서주의를 신봉을 하죠. 조직 내 지위의 서열화, 위계 서열, 업무의 전문화와 분업화, 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대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조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에 민감하고 둔감하다. 자, 5번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나와 있죠. 규칙과 절차. 정답 4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주 능력자 확인 우리 문제 퀴즈 3개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관료제에서는 과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권한의 재량권을 갖다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료제에서 재량권, 자기주도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X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관료제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OX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관료제는 업무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인간적 관계를 중시한다. 자, 이거 O인지 X인지 정리하셔서 다음 시간 우리 21강에서 강의할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가 있나요? 4번 하나 더 있네요. 탈관료제는 업무의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인간적 관계를 갖다가 중시한다. 이것도 OX 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처음 시작점 이야기해줬죠? 관료제 조직이나 탈관료제 조직이나 모두 다 자, 뭐에 해당한다? 사회 조직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2단원 너무 이제 힘들게 또 개념을 갖다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오늘 수업 이제 정리하면서 아주 신나는 음악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이 노래 제목을 보고요. 그대에게선 설렘 열매가 열리나 봐요. 이런 어떤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기도 너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 음악도 굉장히 여러분들 밝고 좋은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존재이고 싶고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갖다 생각을 하게 되면 설렙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닐까. 그래서 수강 후기 보면서 항상 설레이는 선생님 마음을 담아서 즐겁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잖아요. 그래서 심화학습 문제풀이 있죠. 중단원마다 나와 있는 심화학습 문제풀이 3단원에 해당하는 거 꼼꼼히 푸셔가지고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